이번에 강의하게 될 과목은 논어의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 논어 심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논어 교양에서 경문을 강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어를 심도 있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주자의 집주까지 모두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자의 집주는 많은 번역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직역 위주가 아니라 그 집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중점적으로 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심도 있는 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공자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강의 교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일생 정신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연 6글자로 학불념 교불곤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일생 동안 학문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말년에 위편 3절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공부를 하셨다라는 것은 노년까지의 학문을 싫어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고, 공자께서 17세로부터 돌아가실 적까지 공자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공자께서는 배우는 것을, 자신을 위하여 배우는 것을 싫어한 적이 없었고, 또한 자신의 완성된 학문으로 남을 교육시키는 데에 게을리한 적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일생의 생애의 행적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3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공자 세가에 의하면 공자께서 벼슬 나가기 전까지 초기 단계로 보면은 그건 수학 단계로서 학문을 닦는 단계로서 그 어느 때 어려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자 나이 17세에 이미 노나라의 대부의 아들인 맹의자가 공자의 제자로 찾아와 공부하는 기록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자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15세에는 이미 학문의 근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벌써 노나라의 권력가인 맹의자가 제자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학문의 성취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학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자는 학문을 연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즉 벼슬에 나가기 전까지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자께서 제나라로 떠나가 벼슬을 구했던 것은 35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출사, 나아가 벼슬하기 시작하면서 뜻은 이루지 못하셨지만 벼슬을 뜻에 두시면서 다시 노년에 노나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해였던가? 바로 노나라에 돌아오신 해가 68살이 되는 것입니다. 즉 35세로부터 68살, 이때는 공자께서 그 도를 펼치시고자 전국을 유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께서 마지막으로 노나라에 돌아오셔서 저서와 교육에 전념한 시간은
5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68세로부터 73세에 돌아가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셨던가? 바로 그때 시경과 서경을 다시 정리하셨고 예약을 다시 편정하셨고 춘추를 편수하셨고 공자께서 손수 쓰신 주역 10익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공자께서는 저서의 매질함과 동시에 위편삼절 하셨던 시대도 바로 68세부터 73세의 기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께서는 이 세 생애의 단계 속에서 벼슬에 나가셔서도 제자를 이끌고 함께 하시면서 교육을 늦춰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자께서는 일생 동안 학문에 전념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어떤 학문을 했을까? 공자께서 어떤 학문을 했을까를 살펴보려면 먼저 공자 이전의 기존 서적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어떤 책을 읽으셨을까? 기존의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기존의 책은 바로 오경입니다. 시, 서, 역, 애기, 춘추를 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오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요순 이후로부터 공자 이전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사상의 총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자께서 모두 생이지지의 총명한 그 바탕에다가 융화해서 새로 집대성하신 것입니다. 오경은 공자 이전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었다면 또한 공자는 오경만 배우셨을까? 성인은 무상사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일정한 스승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고 들었던 것, 그것을 다시 집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께서는 공자 이전의 사상과 공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학문을 공자의 생이지지라는 바탕 속에다가 집약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바로 곧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곧 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논어라 하는 것은 사서 오경의 집약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상을 다시 집약하여 정리한 그 내용들이 한 권의 논어에 담겨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어라 하는 것은 공자께서 어떠한 학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진수의 책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논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유사 이래로 최고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하나하나 강의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논어는 만고의 역사 이래로의 제1서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필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필독서가 되고 무엇 때문에 논어를 읽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 7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무슨 중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논어를 누가 편집했는가? 논어는 환대에 3가지의 논어가 전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 3가지의 논어가 하나로 종합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어에는 바로 논어라는 명칭이 붙기 이전에 논어의 책명은 무엇으로 쓰여왔던가? 그리고 논어라는 2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논어의 편장과 내용은 어떻게 쓰여 있는가? 그리고 논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치와 영향은 무엇인가?
논어를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어를 읽어야 하는 것은 논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논어는 어떻게 중요하는가? 바로 공자 문화의 최고의 서적인 것입니다. 공자 문화의 최고의 서적이 된 것은 곧 공자 학술 사상의 결정체이자 공자의 말씀과 행동을 수록한 곧 역사적 실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자의 언행을 이해하시려면 공자는 역사 이래로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가를 보면 공자의 언행이 얼마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공자를 뭐라 평했느냐면 집대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성자의 것을 하나로 종합하신 분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 동시에 순자는 공자의 덕은 주공과 하나이시고 공자의 명성은 하은주 3대와 같다라고 회패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순자의 생각은 공자께서는 사망과 같으신 분으로 해석하였으나 맹자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바로 최고의 인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면 맹자는 순자에 비해 공자를 더 존숭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천 시대에 오면은 사마천은 뭐라고 공자를 평가하는가? 천하의 군왕들로부터 수많은 현인에 이르기까지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제왕으로서 또는 대신으로서 영화를 누렸지만 죽고 나면 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변변히 벼슬도 못하신 포위를 입으신 서민으로서 환대에까지 10여 대가 전해 오면서도 당시에는 그처럼 어렵게 살으셨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학자들을 바로 종사로 삼으셨고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천자왕후로부터 중국의 육례를 말하는 사람들은 공자를 표준으로 해서 절중하였으므로 단 지성이라 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여 지극한 성인이란 말은 사마천의 입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문제와 당고조는 하나의 포위인 서민을 선사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강희제는 즉위 23년에 동쪽으로 태산에 순수하시면서 권리에 행행하여 바로 곡부에 오셔가지고 공자에게 제사를 올리시고 바로 공자의 사당에 뭘 썼느냐, 만세사표라는 네 글자를 큰 글씨로 써서 공자의 대성전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선사가 이제는 만세사표로 대두되는 것이고 강희제의 아들 웅정은 지성선사이신 공자는 도는 고금의 으뜸이시고 덕은 천지와 함께 하시어 백왕의 모든 제왕들의 모범을 세워주셨고 만세의 종사로서 서 계시니 그 공자의 천하에 공을 끼친 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극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세사표이신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는 곧 만세의 최고의 서적이라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만세사표이신 공자의 논어를 읽어야 하는 7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자라고 하시는 중국의 위대한 성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자의 인격의 숭고함과 위대함을 알려고 하는 것은 공자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맹자께서는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던가? 소원은 학공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게 있다면 공자와 같이 사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이 때문에 논어를 읽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공자라고 하는 인품에 대한 존숭이고, 두 번째는 인격체만이 아니라 공자의 그 학설의 드넓으심과 정밀하고 심오함을 탐색하여 우리의 학술 사상의 원천이 되는 것을 파악해서 지적인 인식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논어를 읽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성자의 글을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도와 인심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일륜을 밝혀주고 명분을 바로잡아주고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해주고 백성들의 풍속을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사회기강적 윤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자신과 내 할 도리와 사회에 살아가는 도리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자께서 학불념이라고 해서 학문을 싫어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논어를 통해서 공자께서 학문을 어떻게 했는가의 방법과 공자의 호학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도 그처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스스로의 학문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완성을 통해서 완성된 학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던 것인 바 우리는 공자의 교육 방법과 공자의 교육 정신을 계승해서 그와 같은 또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논어에는 무엇이 있는가? 논어에는 지극한 이치와 격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지극한 이치와 격언들은 우리의 입신 행도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뒤의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논어 반권을 가지고 중국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도 다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논어의 내용에는 내 자신을 세우고 내 몸가짐을 세우고 내가 도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에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논어는 가장 실질적인 그 학문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어는 공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5세 이전에 부친을 여의시고 편모스라에서도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어려운 처지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공자의 삶은 최고의 성자까지 승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자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논어의 편찬자와 논어가 어떻게 편찬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어 편찬자와 편집 과정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자의 70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자 문화에서 직접 배웠던 근문제자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에게 친히 배웠던, 친자를 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70제자가 공동으로 편찬했다라는 것과 70제자 중에 특정 몇몇 분들이 편찬했다라는 설인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공자의 친전 제자들이 편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설은 서한시대의 유향은 노, 논어 20편은 모두 다 공자 제자들이 공자님의 좋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고는 논어라 하는 것은 공자께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과 응답한 것과 또는 공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로서 공자의 말을 바로 들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당시의 제자들은 제각기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것을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각기 기록했다라는 것은 공자 살아 생전에부터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공자에게 들은 말을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돌아가시자 문인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이것을 각기 기록해 놨던 것을 편집해 가지고 논찬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논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기는 뭐라 했는가? 이것은 공자의 제자 70제자의 무리들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바들을 모두 종합해서 집합해 가지고 논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 이 서한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공자 70제자의 공동 편찬서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으로부터 동한으로부터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 공자 70제자 가운데서도 특정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동한의 정현은 70제자 가운데 누가 졌느냐? 중궁과 자유와 자하 등이 편정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논어참이라는 책을 보면 자하 중심으로 해서 64인이 함께 편찬했다 이렇게 하였고, 부현은 옛적에 공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중궁의 무리들이 여기는 중궁이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중궁의 제자들이, 중궁의 그런 무리들이, 제자들이 추론 부자지연 하시니 공자님의 말씀을 미루어서 다시 논했다라고 해서, 추론했다라고 해서 이 책을 논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한시대로 넘어오면서 70제자 중에 특정 인물이었던 중궁 내지 자유, 자하, 중궁, 이렇게 보면 동한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하와 중궁 그리고 자유, 이러한 사람이 논어를 편찬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학설은 뭐냐? 이와 같이 동한과 서한 시대에는 공자의 근문제자, 친전제자의 편찬이라 했는데
남북조로부터 송나라에 내려오면서는 이 사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70제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70제자의 문인이면 공자로 보면은 이분들은 제전제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 제자가 증자였다면 증자의 제자들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남북조 시대와 당나라 그리고 북송과 같은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양나라 황가는 논어라는 것은 공자가 돌아가신 후 70제자들의 문인 그런 것입니다. 즉 제전제자들이 함께 찰록한 것이다. 편찬하고 기록한 거라고 했고, 유종원이는 공자 제자 중에도 증자가 가장 나이가 어리니 어느 정도 어리느냐, 공자보다 46세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증자 노이 사하니 바로 증자께서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시서 기 증자지 사적, 이러한 것, 이 체계가, 이 논어라는 체계가 증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본다면 공자와의 거리는 너무나 동떨어졌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이 어린 증자가 죽을 정도면 공자에게 직접 배웠던 70제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증자지사의 공자의 제자들은 양무존자으라, 아마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했느냐? 나의 생각은 증자 제자가 했다라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이냐? 이 책에는 제자를 기록할 적에 반드시 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유독 증자에 있어서의 자자의 존칭사, 유자에 있어서의 자자의 존칭사가 썼던 것만은 이 글자 자자, 자로 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자를 선생을 호칭하는 말로 쓸 때의 자자는 그들 제자들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자는 증자 제자가 했다면 유자는 어떻게 해서 자자를 썼을까? 이것은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여러 제자들이 유자가 공자를 닮은 얼굴이라고 해서 그를 세워서 스승으로 삼았었는데, 그랬다가 유자가 그 훗날 여러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해서 스승의 자리에서 꾸지람을 듣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일찍이 스승으로서의 존칭의 호칭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유자는 자자가 붙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 기록한 데에 이 논어에 기록된 바는 유독 증자가 가장 뒤에 죽은 걸로 본다면 나는 이것으로서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는가? 바로 증자의 제자들이 누구였더냐? 악정자춘 그리고 자사, 이분들이 함께 논어를 편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논어의 편찬에 관해서는 크게 보면 공자의 직전 제자, 친히 배웠던 제자가 썼느냐 아니면 공자 제자가 썼느냐라는 말로 양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